내 피 같은 땅, 너희 때문에 눈물바다가 됐다. 박노인은 땅 문서를 두 손으로 잡고 천천히 찍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형제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이제 너희에게 줄 게 없다. 기부했다. 마을에 기부해버렸어. 너희는 이미 돈 앞에서 경제가 아니게 됐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남겨주면 됐지. 70이 넘은 박노인이 이른 새벽 논둑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손에 든 낡은 호미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평생의 애환이 서려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며 논에 비친 물결이 반짝였고 박노인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 또 나오셨어요? 장남 박준호가 작업복 차림으로 다가왔습니다. 45살 자영업을 하는 그는 매일 아침 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준호야, 고맙다. 하지만 너도 바쁠 텐데. 아닙니다. 장남이 아버지 모시는 건 당연하죠. 준호의 말에는 은근한 강조가 들어 있었습니다. 장남이라는 말, 그 속에는 남다른 의미와 자부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오전 내내 부자는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박노인은 나이에 비해 건강했지만 준호는 혹시라도 아버지가 무리하실까봐 계속 신경을 썼습니다. 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후 2시쯤 차남 민수가 점심시간을 이용해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소매를 걷어올린 모습에서 급히 달려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형, 수고하셨어요. 민수야, 왔구나. 회사 일 때문에 바쁠 텐데. 그래도 점심시간이라도 와야죠. 민수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형은 늘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자신은 회사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답답함이었습니다. 바쁜데 와줘서 고맙다, 민수야. 박노인이 따뜻하게 말했지만 민수는 아버지의 시선이 준호를 향할 때와 미묘하게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형은 정말 좋겠어요. 자영업이라 시간 조절도 자유롭고. 뭐가 좋아? 다만 아버지 모시는 일은 누가 뭐래도 해야지. 준호의 대답에서 민수는 또 다른 의미를 읽어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는 일이 마치 준호만의 몫인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저녁 무렵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두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에는 박노인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세요. 몸에 좋다고 해서 특별히 준비했어요. 장남의 아내가 정성스럽게 반찬을 올려드렸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며느리들 덕분에 내가 호강하고 있구나. 차남의 아내도 조심스럽게 전복죽을 떠서 올리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더 자주 와서 도와드려야 하는데 회사 일 때문에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냐? 너희들이 이렇게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박노인은 따뜻한 미소로 며느리들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며느리들은 먼저 들어가고 형제만 마당에 남았습니다. 박노인도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형제는 막걸리 한 병을 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야, 아버지 연세도 많으시고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니? 준호가 조심스럽게 운을 떼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형? 이 딱 말이야.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문제 아니겠어? 민수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드디어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형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글쎄, 전통적으로는 장남이. 형만 아들이에요? 저도 아버지 아들인데요. 민수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당황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에요? 형은 농사도 도우니까
당연히 땅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민수야, 진정해.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잖아. 정해진 게 없다고요? 형 마음속에는 이미 다 정해진 것 같은데요. 두 형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집안에서 며느리들이 살짝 문을 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민수야, 오늘은 그만하자. 술도 취했고, 형이 먼저 꺼낸 얘기잖아요. 왜 이제 와서 그만하자고 해요? 바로 그때 박노인이 잠옷 차림으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두 아들의 언성 높은 대화를 다 들었던 것입니다. 너희들, 뭘 그리 다투고 있느냐? 아버지의 목소리에 형제는 급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노인의 얼굴에는 실망과 당황이 동시에 스쳐갔습니다. 아버지, 그냥 농사 이야기를 하다가 준호가 얼버무렸지만 박노인의 예리한 눈빛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농사 이야기가 그렇게 다툴 일이더냐? 너희들 목소리가 온 동네에 다 들렸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오늘 밤에 이 작은 실랑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이런 일 없도록 해라. 형제가 무슨 일로 그리 다투느냐? 아버지의 말에 두 형제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눈빛에서는 여전히 경계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웠던 집안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노인이 방으로 들어간 후 형제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마당을 감쌌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감도 함께 깊어져 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형제 사이의 어색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그날 밤 이후 두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준호는 평소보다 더 자주 농사일을 도우러 나왔고 민수는 회사 일이 끝나면 어김없이 집에 들렀습니다. 겉으로는 효도하는 모습이었지만 박노인의 눈에는 뭔가 다른 의도가 보였습니다. 아버지, 몸이 많이 불편하시죠? 준호가 아버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박노인은 요즘 부쩍 허리가 아팠지만 아들들 앞에서 내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이 정도야 뭐. 아버지, 정직하게 말씀하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려는 의도도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수가 퇴근길에 들렀습니다. 손에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약과 한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세요. 몸에 좋다고 해서 사왔어요. 민수야, 이런 거 사올 필요 없는데. 아닙니다. 아버지 건강이 최우선이죠. 민수도 형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두 아들의 과도한 관심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자주 찾아오고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는 모습에서 무언가 다른 의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요즘 왜 이리 자주 오느냐? 각자 할 일이 있을 텐데.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식이 부모님 찾아뵙는 게 당연하죠. 준호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저희가 더 자주 와야 하는 건데. 민수도 동조했지만 형제의 눈빛은 서로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노인이 갑자기 허리를 붙잡고 신음소리를 내었습니다. 아야. 아버지. 준호와 민수가 동시에 달려왔습니다. 박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야겠어요. 당장 차를 가져올게요. 형제는 서로 먼저 나서려고 했습니다. 준호가 아버지를 부축하는 사이
민수는 급히 차키를 가지러 뛰어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아니다. 내가 모시고 갈게. 형은 집에서 처리할 일이 있으시잖아요.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형제의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누가 더 아버지를 잘 돌보는지, 누구의 도움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은근한 경쟁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은 결과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의사는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약물 치료와 충분한 휴식을 권했습니다. 환자분 나이를 고려하면 당연한 증상입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의사의 말에 형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새로운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이제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맞아요. 누군가 계속 옆에서 돌봐드려야 해요. 민수도 동의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준호가 물었지만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매일 와서 돌봐드릴게요. 자영업이라 시간 조절이 가능하니까. 형만 돌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회사에 휴가를 내든지 할 수 있어요. 민수야, 내가 회사 일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현실적으로요? 그럼 형만 아버지를 돌볼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또다시 형제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박노인은 두 아들의 실랑이를 들으며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너희들 그만해라.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런 걱정을 하느냐. 아버지의 말에 형제는 잠시 조용해졌지만 서로를 향한 경계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박노인은 방에 들어가 쉬었고 형제는 거실에서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보세요. 지금 아버지를 돌보겠다는 게 정말 순수한 마음인가요? 민수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히 순수한 마음이지. 그럼 왜 자꾸 장남이라는 말을 강조해요? 혹시 아버지 곁에 더 가까이 있으면서 뭔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건 아니에요?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민수야,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냐? 형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즘 형 행동을 보면, 그럼 너는 어떤데? 갑자기 자주 오고 이것저것 사다 주고, 그것도 순수한 마음이야? 형제는 서로의 진심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유산에 대한 기대가 뒤섞이면서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진 것입니다. 형, 저는 한 가지만 확실히 하고 싶어요. 뭔데? 아버지 재산 문제 말이에요. 미리 명확히 정해놓는 게 어떨까요? 준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드디어 핵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재산이라. 그게 그렇게 중요해? 중요하지 않다면 형은 왜 자꾸 장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준호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지적이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형도 마음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 땅이 언젠가는 자신 것이 될 거라고. 민수야,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그럼 똑같이 나누자고 하면 형이 동의할 수 있어요? 준호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평생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장남의 권리에 대해 처음으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일단, 아버지가 결정하실 문제잖아.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대화는 해놔야 하지 않을까요? 형제의 대화는 계속됐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속마음을 확인한 후 더욱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박노인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자식들로 키운 게 내 잘못인가?
박노인의 병원 소동 이후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는 더욱 경직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가족이 아버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요즘 시아버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장남의 아내가 준호에게 속삭였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나눈 은밀한 대화였습니다. 그러게. 의사도 나이를 생각하라고 했잖아. 준호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아버님이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무슨 말이야? 당신이 장손인데 당연히 모셔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땅 문제도 그렇고 장남의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계산된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땅은 원래 큰아들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당신이 그동안 농사도 도왔고 효도도 제일 많이 했으니까. 준호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 자신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차남의 집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당신 형님이 요즘 너무 자주 시아버님 댁에 가는 것 같지 않아요? 민수의 아내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혹시 시아버님 재산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닐까요? 장손이면 다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요즘 형 행동을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민수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형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최근의 상황들이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당신도 아들인데 왜 양보만 해야 해요? 고생은 시아버님 혼자 하셨는데 왜 형님만 땅을 가져가야 하는 거예요? 아내의 말에 민수의 마음속에 있던 불만이 더욱 커졌습니다. 맞아. 나도 똑같은 아들인데. 다음 날 두 며느리가 동시에 시아버지 댁을 찾았습니다. 서로 먼저 왔다고 주장하며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어머, 형님 댁도 오셨네요. 차남의 아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시아버님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아침도 챙겨드려야 하고. 장남의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미역국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도 시아버님 좋아하시는 나물 반찬 만들어 왔어요. 두 며느리는 서로 더 정성스럽게 시아버지를 돌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경쟁심 뒤에는 각자의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며느리들의 과도한 관심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너희들 고맙긴 한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아버님, 제가 아침마다 와서 식사 챙겨드릴게요. 장남의 아내가 먼저 나섰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회사 가기 전에 들를 수 있어요. 차남의 아내도 지지 않았습니다. 두 며느리 사이의 경쟁이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더 시아버지를 잘 모시는지, 누구의 정성이 더 인정받는지에 대한 신경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두 아들이 동시에 집에 왔습니다. 며느리들이 남겨놓은 여러 음식들을 보며 박노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집사람이 와서 음식 만들어 드렸다면서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응, 고맙더라. 저희 집사람도 반찬 가져왔다고 하던데. 민수도 말을 보탰습니다. 박노인은 두 아들의 눈빛에서 미묘한 경쟁심을 읽었습니다. 누구의 아내가 더 효부인지, 누가 더 정성을 다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 집사람들 모두 고맙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아버님, 당연한 일이에요. 앞으로 더 자주 와서 돌봐드릴게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아버님 혼자 계시면 안 되니까. 형제는 서로 더 많이, 더 자주 아버지를 돌보겠다고 경쟁하듯 말했습니다. 박노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형제는 은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형수님이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야? 아버지 모시는 건데. 문제가 아니라 마치 여기가 벌써 형 집인 것처럼 행동하시는 것 같아서. 민수의 말에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사람이 정성껏 아버지 돌봐드리는 건데. 저도 그런 뜻이 아니라. 다만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너희 집사람은 왜 와? 똑같잖아. 저희는 가끔 오는 거고 형수님은 거의 매일. 매일 와서 뭐가 나빠? 아버지한테 좋은 일 아니야? 형제의 대화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며느리들의 경쟁이 남편들에게까지 번진 것입니다. 형, 솔직히 말해봐요. 지금 아버지를 이렇게 열심히 돌보는 게 정말 순수한 마음인가요? 또 그런 소리냐? 형을 계속 의심할 거야? 의심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상황이 너무 뻔하잖아요. 준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뻔하다고? 뭐가 뻔해? 형수님이 아침마다 와서 아버지 돌보고 형은 매일 농사일 도우면서 결국 이 집이 형 것이 되는 거죠. 아, 박민수?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계산을 했다고 그래? 순수하게 아버지 모시는 건데 왜 그렇게 생각해? 그럼 이 땅을 똑같이 나눠 가지자고 하면 형이 동의할 수 있어요? 준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동의한다고 말하기에는 마음이 복잡했고 거부한다고 하기에는 민수의 의심을 확인해주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건 아버지가 결정하실 일이잖아. 역시 그렇게 나오시는군요. 민수가 실망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정해놓고 있는 거네요. 이 땅이 당연히 자기 것이 될 거라고. 민수야, 그런 식으로 몰아가지 마. 몰아간다고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형은 장남이라는 이유로 저는 그냥 참고 양보해야 하는 거예요? 형제 사이의 갈등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위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속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노인이 화장실에서 나와 형제의 다툼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다시 시작된 갈등에 그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벌써 재산 타령이라니. 박노인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족의 웃음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집안에는 불신과 경계심만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들의 경쟁과 형제 간의 갈등이 깊어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노인은 하루하루가 힘들어졌습니다. 가족들의 과도한 관심이 오히려 숨막히게 느껴졌고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기에 더욱 괴로웠습니다. 아버지,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준호가 평소보다 일찍 와서 물었습니다. 손에는 땅 문서가 들어있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뭘 그리 들고 왔느냐? 박노인이 예리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 이건 그냥 정리할 게 있어서요. 준호는 얼버무렸지만 박노인은 이미 눈치챘습니다. 아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말입니다. 아버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 이 땅 말이에요. 명의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어떨까 싶어서. 박노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드디어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명의를 왜 지금 정리해? 아버지 건강도 좋지 않으시고 나중에 복잡해질 수도 있잖아요. 미리 해두면 세금도 아낄 수 있고. 준호는 그럴듯한 이유를 댔지만 박노인은 아들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명의로 하자는 거냐? 그건 당연히 제가. 당연히? 박노인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장남이 물려받는 게. 전통? 너 지금 나한테 전통 얘기하는 거냐? 박노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단지 뭐, 내가 죽기도 전에 내 땅을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냐?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화를 낼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미리 정리해두면. 정리? 뭘 정리한다는 거냐? 박노인의 목소리가 온 집안에 울렸습니다. 바로 그때 민수가 회사에서 서둘러 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목소리가. 민수는 아버지의 화난 표정과 형이 들고 있는 서류 봉투를 보고 순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형, 설마 지금 땅 문서를. 민수야, 이건 아버지와 내가 이야기하던 거야. 이야기요? 이게 이야기예요? 민수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형이 몰래 아버지한테 땅 문서 가져와서 명예 바꾸자고 한 거 아니에요? 몰래가 아니야. 아버지께 정중히 말씀드린 거야. 정중히요? 그럼 저한테는 왜 미리 얘기 안 했어요? 형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박노인은 두 아들이 자신을 두고 다투는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박노인의 고함에 형제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내 땅을 두고 서로 다투고 있는 거냐? 아버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지금 몰래 문서 가져와서 내 도장 받으려고 한 거 아니냐?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형이 정말 그랬어요?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 이 자식이 문서 들고 와서 명예 바꾸자고 했어. 형? 이게 뭐예요?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상의? 너랑 무슨 상의를 해? 이건 아버지와 나의 문제야. 형만의 문제라고요? 저도 아들인데요. 민수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럼 뭐 어쩌라고? 땅을 반으로 쪼개서 나눠 가지자는 거야? 왜 안 돼요? 저도 똑같은 아들인데 왜 형만 가져가야 해요? 아, 박민수, 내가 그동안 농사일 한 번이라도 도왔냐? 아버지 모시는 일에 신경이나 썼냐? 그건 제가 회사 때문에. 핑계대지 마. 결국 편할 때만 아들 행세하겠다는 거잖아. 두 형제가 마주보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들아, 내 앞에서 뭘 그리 고함을 지르고 있어. 하지만 흥분한 형제는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형이 원래 아버지 준다고 했어.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마. 아버지가 언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장남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장남이면 다예요? 저도 아버지 아들이라고요. 그럼 넌 뭘 했는데? 회사 다닌다고 아버지한테 소홀했으면서. 형은 뭘 했는데요? 농사일 좀 도왔다고 땅을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형제는 서로를 향해 몸을 밀쳤습니다. 준호가 민수의 가슴을 밀자 민수도 맞받아쳤습니다. 아, 손 치워. 형이 먼저 손댔잖아요. 두 형제가 마당에서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덩치가 더 컸지만 민수도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형, 정말 이럴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형제가 서로 밀치고 잡아채며 싸우는 소리에 이웃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어머, 저 집에 무슨 일이야? 형제가 싸우나 봐. 아이고, 노인 앞에서 저게 뭐야?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형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박노인은 이웃들의 시선과 형제의 싸움을 보며 깊은 치욕을 느꼈습니다. 평생 가족을 자랑스러워했던 그에게 이 순간은 견딜 수 없는 굴욕이었습니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박노인이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형제는 여전히 서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다 보고 있잖아.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제야 형제는 주변을 둘러보며 싸움을 멈췄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창피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노인은 두 아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깊은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들, 정말 내 아들들이냐? 박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피 같은 땅 때문에 형제가 이렇게 싸우는 거냐? 형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상처받은 표정을 보니 순간 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웃들 앞에서 이 꼴이 뭐냐?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어? 박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깊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날 밤 박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형제가 자신 앞에서 몸싸움까지 벌인 모습과 이웃들의 시선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자랑으로 여겼던 그에게 오늘의 일은 견딜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재산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나? 박노인은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소중히 보관해온 땅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고 평생 피와 땀으로 가꿔온 이 땅의 문서를 보며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박노인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그리고 땅 문서를 품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전 9시 준호가 평소처럼 농사일을 도우러 왔습니다. 어제의 일 때문에 아버지 기분이 상하셨을 텐데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고민하며 집에 들어섰습니다. 아버지 계세요? 하지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방을 들여다봐도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셨을까? 준호는 휴대폰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민수도 어제 일을 사과하러 왔습니다. 형,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나도 몰라. 아침부터 안 계셔. 혹시 병원에 가신 건 아닐까요? 형제는 걱정이 되어 아버지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하지만 병원에도 평소 가시던 마을회관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 박노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큰 결심을 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걱정했잖아요. 준호가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응,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왔다. 박노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민수도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아버지. 민수와 싸운 것도 잘못이고, 준호도 마찬가지로 사과했습니다. 박노인은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너희들 앉아라. 할 말이 있다. 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에 형제는 긴장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조용히 해. 내 말부터 들어. 박노인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던 이 땅 말이다. 형제는 숨을 죽이고 아버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내 피 같은 땅, 너희 때문에 눈물바다가 됐다.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너희들을 위해서 가꿔온 이 땅이 형제를 원수로 만들었구나.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준호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어제 너희가 한 짓을 보고도 그런 말을 하는 거냐? 박노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이웃들 앞에서 개처럼 싸우면서까지 이 땅을 가지고 싶었더냐? 형제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다. 박노인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땅 문서였습니다. 이제 너희에게 줄 게 없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박노인은 땅 문서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찢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형제가 동시에 소리쳤지만 박노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준호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박노인은 이미 문서를 반으로 찢어버린 후였습니다. 아버지, 제발. 민수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늦었다. 이미 다 처리했어. 박노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청에 가서 모든 절차를 끝냈다. 이 땅은 더 이상 너희 것이 아니야. 그럼 이 땅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부했다. 마을에 기부해버렸어. 기부요?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서로 다투며 더럽힌 이 땅을 마을 공동체를 위해 내놨다. 박노인의 결정에 형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럼 우린 뭐가 되는 거예요? 준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너희는 이미 돈 앞에서 형제가 아니게 됐다. 박노인의 말이 형제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형제보다 땅이 더 소중했으니까 이제 그 땅도 없어진 거다. 아버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잖아요. 민수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다고? 너희가 어제 싸울 때는 생각 안 했냐? 박노인이 화를 내며 일어섰습니다. 내가 이웃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아냐? 평생 가족 자랑하며 살았는데. 형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깊은지 이제야 깨닫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정말 기부하신 거예요? 준호가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 서류도 다 끝냈고 되돌릴 수도 없어. 박노인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도 마을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나는 마을회관 옆 노인정에서 살 거야.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민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늦었다. 너희는 이미 탐욕 앞에서 형제애를 버렸어. 박노인의 말에 형제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평생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상속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준호가 막막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너희 각자 알아서 살아. 이제 내가 줄 건 아무것도 없다. 박노인은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형제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 이제 어떻게 하죠? 민수가 힘없이 물었습니다. 준호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현실이 아직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형제는 서로를 원망하며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집안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남았고 박노인은 방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노인의 충격적인 결정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형제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평생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상속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준호의 집에서는 심각한 가족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시아버님이 땅을 다 기부해버리신 거예요? 아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어. 서류까지 다 끝냈다고. 준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당신이 그동안 농사일도 도우고 효도도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민수랑 싸운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나? 준호는 자신을 탓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혼자 잘못한 게 아니에요. 민수도 똑같이 욕심부렸잖아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만 피해를 봐야 해요? 시아버님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한편 민수의 집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어떻게 된 거예요? 시아버님이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실 리가 없는데 민수의 아내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형이 먼저 땅 문서 가져와서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민수는 여전히 준호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된 거잖아요. 모르겠어. 아버지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신 것 같아. 며칠 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박노인의 결정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박노인이 자기 땅을 마을에 기부했다면서? 그러게. 아들들이 재산 때문에 싸우니까 화가 나서 그랬다더라. 아이고, 그 좋은 땅을 기부하다니. 아들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 속상하긴 자업자득이지. 부모 살아계시는데 재산 타령하는 게 말이 돼?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박노인의 결정을 이해했고 어떤 이들은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노인은 마을회관 옆 작은 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 떠나 이렇게 외롭게 지내는 것이 쓸쓸했지만 아들들의 변한 모습을 보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쓸쓸하시죠? 마을회관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이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다. 이렇게 조용한 게 오히려 좋아. 박노인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분들이 찾아오시지 않나요? 오긴 뭘 와. 이제 줄 것도 없는데 뭐하러 오겠어. 박노인의 말에는 깊은 씁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형제는 다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혼자 지내시면 어떻게 해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다. 여기가 편해. 박노인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민수도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는지 아냐? 박노인이 예리하게 물었습니다. 형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아직도 아버지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 땅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구나. 박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신 것 같아서.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급하다고? 너희가 내 앞에서 개처럼 싸우는 걸 보고도 성급하다고 하는 거냐? 박노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민수가 간청했습니다. 기회? 무슨 기회를 달라는 거냐? 다시 땅을 되찾아 달라는 거냐? 박노인의 질문에 형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시 그렇구나. 너희들은 아직도 모르는구나. 박노인이 실망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 잘못이 뭔지, 왜 내가 이런 결정을 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아버지, 이제 가거라. 더 이상 할 말 없다. 박노인이 등을 돌렸습니다. 형제는 아버지를 설득할 수 없음을 깨닫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원망은 더욱 커졌습니다. 마을회관을 나오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고집스러우셔. 우리가 사과했는데도. 그러게.
땅을 기부한 건 되돌릴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집은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있잖아. 민수도 동조했습니다. 결국 우리만 손해본 거네. 아버지도 저렇게 외롭게 지내시고. 형 말이 맞아. 이런 식으로 가면 아무에게도 좋을 게 없어. 형제는 서로를 위로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에서는 진정한 반성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아버지의 결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마을에 간 작은 방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자신이 평생 가꿔온 논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마을 소유가 된 그 땅을 보며 그는 복잡한 심정에 빠졌습니다. 내가 한 결정이 맞았을까? 박노인도 가끔은 자신의 선택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박노인의 외로움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가족의 사랑보다 재산이 우선이 된 현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박노인이 마을회관에서 혼자 지낸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형제는 몇 번 더 찾아왔지만 매번 같은 결과였습니다. 진정한 반성 없이 땅과 집에 대한 미련만 드러내는 모습에 박노인의 마음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박노인은 평소보다 기침을 심하게 했습니다. 마을회관 직원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기침이 너무 심한데. 괜찮다, 괜찮아. 감기인가 보다. 하지만 박노인의 얼굴은 창백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정신이 흐릿해졌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마을회관 직원이 119에 신고했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은 형제는 급히 달려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희 아버지 상태가 어떠세요? 준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환자분 나이를 고려하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폐렴이 심하게 진행되었어요. 의사의 말에 형제는 청천벽력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계시지만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족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형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 달 동안 아버지와 제대로 대화조차 나누지 못했는데 이런 상황이 올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형제는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형, 우리가 너무했나? 민수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후회를 드러냈습니다. 아버지가 혹시 준호도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박노인은 잠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형제를 불렀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잠깐이나마 의식이 또렷하신 것 같습니다. 형제는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희 왔어요. 박노인은 힘겹게 눈을 뜨며 두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평소의 차가움 대신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들 왔구나. 박노인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금방 나으실 거예요. 준호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알고 있다. 박노인이 힘들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숨을 고른 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재산이 무슨 소용이냐? 그의 말에 형제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한데 너희는
왜 스스로 남이 되었느냐? 박노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형제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희가 너무 못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민수도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박노인은 두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다면 다행이다. 아버지, 저희가 고칠게요. 다시 예전처럼 지낼게요. 그래, 형제가 화목해야 한다. 박노인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돈은 벌면 되지만 형제는 다시 만들 수 없다. 그 말에 형제는 더욱 격하게 울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 이제 정말 달라질 거예요. 네, 아버지. 서로 도우며 살겠어요. 박노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래야 한다. 내가 죽어도 형제는 끝까지 함께. 아버지, 죽는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살아계셔야 해요. 저희가 달라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박노인의 호흡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너희 엄마한테 잘했다고 전해다오. 아버지. 박노인은 두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형제의 절규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 돼요. 아버지. 하지만 박노인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두 아들의 화해를 보고 싶어 했던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진 후였습니다. 의사가 사망 시각을 알렸을 때 형제는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평생 자신들을 사랑으로 키워준 아버지를 재산 때문에 괴롭혔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형, 우리가 정말 못됐어. 아버지, 이제야 깨달았는데. 형제는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울고 있는 형제를 본 사람들은 모두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 후회가 너무 늦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형,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진짜 형제가 되어야지.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자신들이 진정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 말입니다. 박노인의 장례식 날이 밝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형제는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평소 마을에서 존경받던 박노인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고인이 마지막까지 두 아들 걱정하셨어요. 마을 이장이 조문하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형제끼리 화목하게 지내세요. 그게 아버님이 바라시던 일이니까. 형제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조문객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땅을 기부하신 것도 결국 너희들을 위한 일이었을 거야.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돈보다 가족이 소중하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지. 형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형제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협력했습니다. 서로 다투지 않고 묵묵히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준비했습니다. 형, 제가 음식 준비 도울게요. 고맙다. 민수야,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아버지 마지막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며느리들도 서로 협력하며 조문객들을 대접했습니다. 이전의 경쟁심은 사라지고 시아버지를 제대로 보내드리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난 후 형제는 아버지가 생전에 계시던 마을회관 작은 방을 정리했습니다. 많지 않은 아버지의 유품들을 보며 두 사람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여기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준호가 아버지의 낡은 옷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이런 곳에서 혼자 지내시게 했네. 민수도 후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서랍에서 아버지가 써놓으신 편지 한 통이 발견되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준호, 민수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내가 세상을 떠난 후일 것이다. 너희들에게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성급했나 싶기도 하다. 하지만 내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는다. 너희들이 진정한 형제를 되찾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편지를 읽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산은 나눠 가질 수 있지만 가족의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너희들이 이것을 깨닫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길 바란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다. 형제는 편지를 읽으며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가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형제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경계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의 유언대로 서로를 돌아보며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수야, 회사 일은 어때? 바쁘지만 견딜만 해요. 형은 사업은 괜찮고? 그럭저럭이야. 어려울 때는 서로 도우자. 당연하죠, 형. 형제의 대화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쟁이나 견제가 아닌 진짜 가족다운 대화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형제는 함께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작은 제사상을 차리고 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준호가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형제끼리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민수도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서로 도우면서 살고 있어요. 준호의 내면 독백이 시작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형제가 등을 졌다니. 정말 부끄럽다. 아버지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신 가족애를 내가 버렸구나. 이제라도 민수와 진짜 형제가 되어야겠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라도 형과 함께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야지. 재산이 뭐 그리 중요했나? 형제가 있으니까 든든하고 마음이 따뜻하다. 두 형제는 아버지 산소 앞에서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전의 경쟁심과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형,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의지해요. 그래, 민수야. 우리가 서로 있으니까 든든하다. 하지만 시청자들의 가슴에는 여전히 씁쓸한 여운이 남았습니다. 형제의 진심 어린 화해가 감동적이기는 했지만 그 깨달음이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온 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몇 달 후 형제는 정기적으로 만나 가족 모임을 가졌습니다. 며느리들도 더 이상 서로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형수님, 이 음식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요. 저도 당신 요리 배우고 싶어요. 며느리들 사이에도 진짜 정이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예전에 아버지와 함께 일하던 논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마을 공동체가 관리하는 그 땅에서 여전히 벼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이 땅보다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걸. 민수도 함께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제야 철이 들었어요. 늦었지만 진짜 형제가 되겠어요. 석양이 논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두 형제는 나란히 서서 아버지가 평생 가꾸셨던 그 땅을 바라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재산에 대한 욕심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고
정작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진정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박노인의 선택은 극단적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재산은 나눠 가질 수 있지만 가족의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는 이제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가족이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비록 늦은 깨달음이었지만 그들은 남은 인생을 진짜 가족으로서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가을바람이 논을 스쳐 지나갔고 두 형제의 그림자가 황금빛 들판 위에 나란히 드리워졌습니다. 이제야 그들은 정말로 형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눈물꽃길이었습니다.